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객관식 시간이 시작됐죠. 어떻게 정리 잘 하셨어요? 우리 1차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재정학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정학 과목들이 요즘 어떻게 되냐면 계산 문제가 좀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렵게 나오고요. 또 쉽게 나오는 건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로 하시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 재정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다른 각종 시험들 보면은 난이도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회계학이라든가 세법도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격증 시험들도 보면은 이렇게 난이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응시자들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취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각종 자격증으로 시험을 많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간평사인가 하는 자격증은 한 3년 전만 해도 뭐 시험 보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거의 5,000명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2배나 이렇게 뻥튀기 됐고 뭐 노무사, 뭐 회계사, 세무사 다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아마 출제위원들께서 2차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출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이게 좀 어려워지면은 좀 공부를 할까 말까 하다 말다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가 팍 떨어지지,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비슷해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려놔도 합격선은 뭐 그렇게 많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이게 재정학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방법은요, 객관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출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가 잘 정리하신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장 손쉽게 하는 공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자꾸 돌리면서 우리 뇌리에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수험생이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변칙 문제들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책에 약간 문제가 되게 많이 다량 수록돼 있어요. 문제가 되게 많이 수록돼 있는 게 과거 옛날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죠. 와우, 책이 왜 이렇게 많어? 분량이 많어? 공부하기 버겁네?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출제위원들께서 과거 기출문제를 좀 재탕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못하지만 주로 기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는데, 그걸 잘 정리하시고 인근 문제들도 좀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약간 문제은행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진짜 좋은 책이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잘 선별해서 분량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문제 풀 거 더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시고 막 그러는데, 그냥 우리 책에 있는 안 풀어드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요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이른감, 늦진 않았어. 객관 시작할 때 좀 이른감이 있는데, 빨리 한번 정리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예습은 좀 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습한다 하면 우리가 봤던 기본서나 핵심 요약 정리 파트에서 내용을 한번 살짝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오시는 정도? 제가 문제 풀기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복습 위주로 좀 많이 해주세요. 복습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풀어드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한 번 봤네 이게 아니라 그냥 또 보는 거야. 하루에 다음 수업 되기 전까지 한 3번에서 5번 정도 보세요. 그래서 찬찬히 보시는 거, 그 다음에는 문제 스타일,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냥 문제를 거의 암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 1분 안에, 여러분들은 또 1분 안에 안 풀어요. 거의 막 30초에 한 문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네 라는 문제가 감이 잡히면 괜찮은데, 딱 봤더니 낯선 문제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찍고 3번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그 정도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딱 봤는데 문제가 감이 안 잡힌다? 그런 문제들은 탁탁 제키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오히려 한 90점, 80점 이상 받는, 쉽게 받는 고득점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책 순서대로 할 건데 재정학이 뭔지 잠깐 리뷰하고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재정학은요, 뭘 다루는 학문이에요? 주인공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경제 활동이라는 건 뭐냐? 경제 활동이라는 건 사실 뭔가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부가요,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부가 뭔가 시장에, 여기 시장이 있죠. 대한민국의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나름대로 얻게 되는 이득을 서로 주고받게 돼요. 누군가도 거기서 얻게 된 이득이 없다 그러면 아예 시장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득을 획득해요.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 그러고, 그리고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이 잘 작동되면 그냥 가만히 이게 최고의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교환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 이득을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극대화되는 상태를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쵸? 효율적이니까 희소한 자원, 우리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처음 시작 자체가 얘네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효율성, 요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평성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이렇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해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었어요. 맞아요. 초창기에는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다? 작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뒤에 재정정책, 정부 적자와 국채 파트에서 주로 다루긴 하는데, 정부 개입하지 마 이렇게 강조하는 쪽이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시장을 신뢰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개입에 반대해요. 개입에 반대 이렇게요. 제가 좀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인 거 아시죠? 근데 판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대충 끌적끌적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판서를 안 하고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또 휘발성을 휙 없어지게 돼요. 근데 제가 판서를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걸 지우고 여기다 덧칠해서 쓰진 않거든요. 그러면 칠판을 계속 쳐다보시면 이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계속 눈도장을 찍으시는 거야. 사진을 착각착각 찍는 거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하시라 뭐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니까 그냥 듣는데 초점 맞추시고, 근데 쓰시는 것도 괜찮아. 쓰시거나 위에다 필기하시거나 하면서, 아니면 뭐 사진을 찍으시거나 나중에 제가 싹 피할 테니까 사진 찍으셔가지고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실 때 보시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두세요. 그래서 저는 판서를 많이 하는 게 그냥 이걸 계속 보시면서 눈도장 찍고 저장하고 기억하시고 반복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말로 하게 되면은 끄덕끄덕 알겠어, 이해했어. 근데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몇 개 없으면은 괜찮아. 그런데 공부량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금방 없어져. 예,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시장이 실패됐다라는 그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꽝 하고 시장 실패라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에 가만히 놔뒀더니 시장이 망가진 거예요. 시장 실패하면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삐그덕거립니다. 삐그덕거려요. 네, 이렇게요. 죄송한데요. 제일 뒤에 계신 분이요. 이 난방 틀었나요? 난방 좀 꺼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움직이지 않을게요. 아니면 아무나 제일 뒤에 지금 계신 분이 좀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카운트예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너무 더워가지고요. 지금 또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를 시간도 없고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더워가지고 머리가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시장의 가격이 삐그덕거린 건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독점인 경우가 있죠. 네, 독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없는 셈이에요.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같은 경우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뭔가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요. 외부성이 또 발생합니다. 외부성. 그래서 이 외부성도 시장 테두리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해요. 시장의 가격이 삐그덕거린다라고 하면은요, 아예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정확한 기회비용이라는 잠재 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 시장에서 진짜 정확한 가격은 뭐라 합니까? 하면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가격이라는 섀도우라는 말을 쓰죠. 잠재 가격인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더 나가서는 또 우리가 여기 주로 이제 불확실성인데 비대칭 정보 하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때도 가격이라든가 자신의 능력과 선호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인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고 자신의 선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 공공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선을 표출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 거짓말하지? 진짜지? 그걸 파악하는 게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우리 시작할 때 어떤 걸 합니까? 그래서 시장이 잘 작동되는 게 미시경제 이렇게 하는데 작동되지 않고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미시경제 끝부분이고요. 그걸 잡고 들어가는 게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삐끄덕거리는 이런 상태, 시장 실패 상태에서는요, 정부가 드디어 나서야 된다 보는 거야. 더 나아가서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극적인 정부의 그런 시장 실패인데 더 적극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터지는 거죠. 뭐예요? 그렇죠. 대공황이라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는 거,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이 뭐야? 낭비잖아요. 효율성이 달성 안 된 거잖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낭비죠.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런 실업과 인플레이션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거시경제가 탄생하면서 정부의 영역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가 이렇게 작은 정부, 소극적인 고전학파 이런 상황이었는데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다음에 그 정부의 영역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정부 이렇게 커지게 됐습니다. 정부의 활동 영역이 커지게 되었고요. 이 활동 영역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결하는 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라고 하면요, 경기 침체에서는 경기를 부양시켜야죠. 경기 침체 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경기가 부양합니까? 정부가 에너지, 연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우리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 정책은 여기서 안 할 겁니다. 재정학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걸 승수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하면요. 경기를 좀 이렇게 위축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서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부가 여기 독점의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독점. 아니면 여기 외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규제라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을 때리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니면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오염 허가서를 발급하는데 그거는 지금 시장에 가격이 아예 없다니까 존재하지 않다니까요. 시장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간이 거래되는 생명이 거래되는 오염 문제 환경도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오염 물질이 어떻게 거래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오염 허가서가 되는 거예요. 오염 배출권이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예요. 이런 오염 배출을 오염 물질을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업들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보를 좀 풍부하게 공개하거나 해서요. 비대칭 정보를 좀 대칭적으로 만들거나 소비자들에게도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비대칭 정보를 해결하는 대칭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먼저 하는 게 앞에 미시적인 시장 실패를 봐요. 이 독점은 그냥 미시경제학에서 하니까 따로 안 할 거고요. 공공재 이거 제일 중요하죠. 우리 재정학에서 거의 뭐 한 5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3문제 나온다 보셔야 되고 외부성도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3-4문제. 비대칭 정보는 그냥 한두 문제 뭐 어렵진 않게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경기 침체 관련된 요거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니까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과 관련된 요 팽창, 요게 이제 재정적자 파트에서 우리가 다뤄요. 재정적자와 국채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토픽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정도 배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해 했더니 아니 강자가 약자를 너무 착취하고 너무 약자는 좀 뭐 이렇게 뭐 착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거나 또 게을러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정부가 여기에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평성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성. 뭐가 공평하냐? 그게 뭐 사실은 정답이 없긴 한 거죠. 우리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뭐가 공평해요? 다양한 원리가 있어요. 우선 n분의 1로 돌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야 능력껏 가져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능력껏 이렇게 할까요? 이게 한계 생산 역설이에요. 네가 기여하는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요. 손흥민이 왜 돈을 많이 벌어? 골을 많이 넣으니까 그렇지. 저도 축구한다고 손흥민하고 똑같은 축구 선수라고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뭐 아무도 제 경기를 보러 올 생각이 없는데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이건 이제 능력의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또 편익의 원칙이 있어요. 공평하다 하면 내가 혜택을 조세 파트에서 했죠. 편익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혜택을 많이 보면 아니 그만큼 내가 비용을 많이 내는 그게 바로 공평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평성의 한 부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평성 측면까지 고려를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근데 정부가 봤을 때는 야 골고루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공평하지 않냐라고 해서 개입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정책 이렇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살짝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는 사회보험 그런 방법이 있고요. 공공부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공공부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퍼블릭 어시스턴스 해가지고 도와주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이 공공부조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 주로 할 때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부의소득세와 같이 약간 부의소득세, 이게 조세 체계잖아요. 선형누진세라고 기억나십니까? 선형누진세. 그 직선인데 평균 세율이 올라가서 누진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요걸 이제 좀 볼 거예요, 주로. 그래서 기존의 조세 체계 하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의소득세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혜택을 받긴 받았는데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져요. 일할 의욕이 감퇴돼요. 그래서 이게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그러니까 사실은 공평성은 있지만 효율성은 저해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건 이제 미시경제학적인 뭐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다시 보긴 할 거고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비슷한 거기도 해요. 이제 국민연금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 노후에 나이 든 노년층이 보통 또 저소득층이 많아요. 어쩔 수 없지.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뭔가 미래를 위해서 강제저축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강제저축을 시켜서 좀 뭔가 노후를 대비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칭 정부 하에서 문제에 또 파급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미래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정부가 이렇게 적절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부분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위에 이쪽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정부 부분이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돼요. 정부의 역할과 영역이 자꾸 빅뱅처럼 이렇게 팽창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지출이 GDP 대비 정부 지출 규모가 자꾸 팽창하게 되는데 그 팽창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을 걷어야죠. 돈을 걷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을 걷냐 하면은 대부분 거두는 방법이 텍스를 통해서 걷게 됩니다. 근데 텍스는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편익의 원칙으로 세금을 거둔다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제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세금을 거두려 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본드, 국채를 발행합니다. 뭐 신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아지면 기자들이 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뭐 딴 데 거를 좀 전용해서 쓰면 됩니다. 말은 쉽죠. 이게 쉽습니까? 쉽진 않지. 근데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이제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고 이제 그다음 이제 공공요금. 요거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게 합니다. 근데 공공요금은 사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효율성이 주 목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토픽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토픽 중에 하나가 정부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요. 정부의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방 정부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 정부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게 있을 수 있고 지방 정부가 좀 더 바람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정부 간의 역할 분담, 어떤 게 중앙이 담당해 놨고 어떤 게 지방이 담당하는 게 난가, 그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이제 재정이 열악해요.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축제부터
뭐 건물도 막 짓고 뭐 해준다 하지만 사실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장들은 이제 이렇게 뭐 큰 소리 쳐야지 다음에 또 당선되니까 뻥을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돈을 도와주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재정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준다. 요거를 해주네요. 그래서 맘대로 써 하게 되는 게 이제 무조건부 보조금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야, 너 여기다가 이런 거 할 때만 써. 네 맘대로 쓰면 안 돼. 이렇게 조건을 달고 지원해주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의 다 대부분 탑픽입니다. 하나 빠진 거는 저기 조세 파트가 이제 여러 가지 조세가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 게 바람직한가 단순하게 거두는 거에만 초점 맞췄으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를 좀 보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챕터 1장 들어갈게요. 챕터 1장. 재정학의 의 한번 봅시다. 의. 그리고 이제 실강이 좀 이렇게 좀 저는 좀 불편하긴 해. 그냥 비대면이면 저는 좀 약간 그냥 쉴 때도 맘대로 쉬고 그냥 좀 진도가 안 나가면 늦게 밤에도 찍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과 탁탁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거나 전체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해를 잘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제가 여러분들의 눈웃음이나 눈 모양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기 이제 어려워졌어요. 다 얼굴에 반 이상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달라진 거는 에라 모르겠다 잘 알아듣고 있겠지 해서 그냥 쭉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근데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제 생각에 오히려 보강을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팍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빨라요 느려요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속도 정도에 좀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과목들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그냥 강의를 이렇게 쭉 그냥 마음이 조급해서 이것도 속도를 올리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계속 더 빨리 해버릴까 랩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뭐 1.2배속, 2배속, 1.5배속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엄청 스마트해서 뇌 회전 속도가 빠르면은 2배 속도로 해도 되는데 나름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속도를 맞춰서 회계나 세법 선생도 다 적정하게 조정하면서 강약 조정해 주는데 진도를 빨리 끝낸다는 데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럼 작년부터 시작한 사람은 뭐 벌써 그냥 끝났게? 재작년이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진도 끝냈다. 이게 뿌듯한 것도 있어요. 한 단계 매듭 지은 게 있어가지고 와 이제 난 벌써 세무사 이제 준비된 것 같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야 또 다른 추진력이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소실되는 게 많아요. 말 그대로 사중손실 자중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그냥 강의량이 좀 어느 정도 많더라도요. 제가 생각할 땐 정배속으로 그냥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중간에 좀 느리거나 뭐 그렇게 저도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꾸 생각을 더 하시면서 자꾸 곱씹으시라는 뜻이죠. 아셨죠? 그렇게 하고 저 같으면 한 번 끝난 다음에 기쁘기도 하는데 한 번 더 들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들을 때는 이제 최고 배속으로 듣는 거지. 한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뭐 책 필기도 돼 있겠다 해서 편하게 이렇게 싹싹싹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좀 어떻게 정 안 되면 학원에 계신 분들이 좀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학원이 더 사람 많아지고 하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딱딱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못해질 수도 못됐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근데 가서 좀 이렇게 조금만 잠깐 요거 열어주세요 하면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도 많이 활용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그렇게 즐겁거나 재밌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TV나 유튜브에 보는 거 즐겁고 재밌으면은 그냥 밤새도록 이것저것 봐도 막 깨르깨르거리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시사 재밌는 세계사 흐름 뭐 이런 역사의 뒷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테스트는
모든 시험 과목들이 그렇습니다. 재미없는 거를 지루하게 견디는 자들이 합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재정하기 전 즐거워요? 저한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안 즐거워요, 이거. 세법이 즐거워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니까 뇌에다가 최면을 걸어서 세법은 재밌고 즐겁고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최면 거는 것도 괜찮아. 근데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안 즐거워. 뭐가 즐거워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즐겁지 않은 거를 꾹 참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그게 또 아시겠지만은 다 자기 뜻대로 이 시험에 무조건 합격이 다 또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걸 또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거든. 근데 그거를 버티는 자들이 합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버티게 되면은 합격한 다음에 세무사로서 전부 다 떼돈 벌고 잘 사나?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잘 당금질해서 겪어서 극복한 세무사가 보면 또 잘 되고요. 중간에 얼떨결에 나 세무사 됐어 이런 사람은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잘 거래처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또 거기서 좌절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걸음 중에 거르는 거야. 여러분들의 능력은요. 뭐 조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있고 다 그렇긴 하겠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가 그거를 이렇게 거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시험 문제도 좀 어렵고 중간에 도전하는 거 포기하도록 만들고 분량도 길어지고 그렇긴 한데 좀 참고 하시게 되면은 이게 다 길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참고 열심히 해보세요. 아셨죠? 자, 챕터 1장 들어가면요. 재정의 기능 이렇게 우리 책의 장점은 출제되는 포인트를요, 가능한 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되는 게 카테고리인데 좀 이런 챕터 1장은 뭐 나오는 건 없으니까 그냥 하기는 그런데 이번에 그 객관식 말고요, 그 재정학 뭐 10개년 기출문제도 하나 좀 내려고 해요. 원래 기출문제 책이 있었는데 이름이 실전 재정학으로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해설도 자세하게 달긴 했었는데 좀 약간 이렇게 가지쳐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카테고리 별에 해당하는 문제를 유형을 비슷하게 푸는 거고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도별 기출 문제를 계속 돌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는 왜냐면 공부를 안 한 파트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제까지는 알았는데 한 일주일 안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세법을 좀 한 일주일 놨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 회계학도 그렇고 재정학도 좀 잘 되는 듯 하더니 한 2주 손나 보세요. 뭐 거의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채워넣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묻는 거랑 비슷하니까 즐겁겠어요 그게? 아니지. 했던 거 또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사실은 안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거라서 연도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전범위를 통해서 쫙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아셨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재정의 기능은요. 거기 1번에 공부를 위해서 넣어놨는데요. 자원의 배분 이거요. 희소한 자원을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배분. 아시겠지만 배분은 allocation입니다. 로케이션이죠.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번에 거기 문제 나와 있듯이 소득 분배. 그쵸. 우리가 주어진 소득을요. 어떻게 소득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생산한 아웃풋 소득이 주어져 있는데 소득을 골고루 공평하게 이건 또 분배한다는 말을 씁니다. 분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해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분배와 관련된 공평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물론 이게 골고루가 이제 뭐가 골고루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 판단이 내재가 돼 있어가지고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사회 후생 함수에 반영돼요. 그래서 공리주의냐 아니면 평등주의냐 롤즈 방식이냐 뭐 엘리트 방식이냐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입니다. 낭비 없이 이 뜻이에요. 낭비 없이.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낭비가 있으면 우리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약간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 근데 이제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 안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안 좋은 거예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안정화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재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장까지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자원 배분 기능의 성격이 강한 것은 우리요. 여기 희소한 자원 배분 성격이 1번의 최저임금제, 그거는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가 좀 심해서 좀 뭔가 그들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게 최저임금제고요. 공공사업과 실행,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실업을 해결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공공사업.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요. 공공사업을 시행.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상 상황에 경기 침체에 원래 민간의 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삼성이나 현대에서 신입사원 왕창 뽑겠습니까? 안 뽑죠. 뽑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공무원 많이 뽑고 하는 거죠. 그게 좋으냐? 나쁘죠. 그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 고용보험제도, 그거는 약간 둘 다 있긴 하지만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고용보험제도. 우리가 이제 뭐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좀 더 실업 상태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 보통 또 저소득 계층이 약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을 따서 세무사가 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여기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제도도 사실은 고용보험제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요. 오토매틱 안정화 장치.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경기 침체 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용보험 같은 걸 실업급여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자, 국방비 지출. 국방비는 이제 공공재잖아. 그래서 국방비와 관련된 공공재는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세율 인상도 여기 해당하는 거죠. 소득세율 인상, 특히 누진세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려고 살짝 봤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 다시 요거 얘기해요. 그냥 처음이니까 경제학적 마인드 보는 거예요. 재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오염물질 배출, 이 효율성이죠. 그래서 요거죠. 오염물질과 관련된 외부성,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2번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구에게 보조금을 최저 생계비, 최저임금제에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 여기 해당하는 거죠. 안정적인 성장. 4번 조세 수입으로 조성된 세입을 통해서 적정 규모의 공공재, 계속 얘기하지만 공공재는요,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정부의 성격 나와 있는데 뭐 시험 문제 나온 역사는 없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 2 보시면 정부의 성격 안 하기는 뭐 했어요? 그래서 살짝 했어요. 자, 우선 2번만 보세요. 그냥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2번에
자,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기체적 관점이 있죠. 유기체적 오가닉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계론적 관점이 있어요. 자, 유기체적 관점이요, 기계론적 관점이요. 둘 중에 어느 게 약간 전체주의적이고 개인이 정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냐 이거면 이거라니까요. 살아있는 오가닉인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고요? 정부는 하트예요. 하트, 심장. 우리가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이런 역할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는 심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고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거기는 기계론적 견해죠. 그러니까 유기체의 심장이며 개인은 유기체의 구성 요소이다. 이거는 유기체적 견해가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기계론적 견해는 반대로 개인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선시.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개인의 목적 달성이다. 맞습니다. 다음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 역할은 뭐 다 쓸데없는 거네요.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학의 전반적인 인트로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후생경제 파트부터가 좀 이제 본격적인 건데 요즘은 후생경제 파트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긴 좀 어려운 문제까지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말씀드리는 그 정도까지만 우선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 이상 하는 거는 우선 하지 마시고 왠지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따로 무슨 어떻게 뭐 촬영을 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뭐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인트로를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 거니까 그냥 이렇게 뭐 정리하신 거라든가 기본서 있으시면 그거 펼쳐 놓으시고 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셨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